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6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수도사 치폴라는 농부들에게 가브리엘 천사의 날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날개 대신에 숲밖에 없는 것을 보고 이 숫이 성 로렌초가 타고 남은 재라고 주장합니다. 성 로렌초가 화형을 당할 때 보여준 의연한 모습은 이렇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자 이쪽은 다 익었으니 이제 뒤집어주게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보카치오가 피암메타를 만난 곳이 산 로렌초 성당이었습니다. 1333년 혹은 1336년 부활제 전야에 보카치오는 로베르토 왕의 딸이자 아퀴노 백작의 부인 마리아를 나폴리의 산 로렌초 성당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녀가 일생 동안 보카치오가 피암메타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그리워했던 실제 대상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일동이 각자 얘기를 마쳤기 때문에 디오네오는 이제 자기가 이야기할 차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진지한 여왕의 요청을 기다리지도 않고 귀도의 교묘한 말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부인들이여,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특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그러셨듯이 오늘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뒤를 이어 성 안토니오 교단의 수도사 중 한 사람이 두 청년이 획책한 모욕을 재빨리 해결하고 매우 영리하게 위기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해가 아직 하늘 한가운데 있으니 성 안토니오 교단의 수도사들은 시골을 다니면서 순박한 농민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평판이 나빴다고 합니다. 1240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교황청에 가짜 편지를 보여주거나 아무 무덤에서나 파낸 뼈를 성자의 유골이라고 사기치는 것에 대해 엄하게 지적하는 편지를 리옹의 사교들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단테도 성 안토니오 수도사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 안토니오는 돼지를 길렀고 그가 기른 돼지보다 더 큰 돼지들이 인각 없는 동전으로 살을 불렀지요. 신곡 천국편 29곡 124에서 126행. 6번째 날의 이야기들은 다른 날의 이야기들보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에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좀 더 소상하게 들려드리기 위해 길게 느려 말해도 여러분에게 별로 폐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만 체르탈도는 우리가 있는 곳 인근의 발델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체르탈도는 보카치오의 생가가 있는 곳 1352년에 보낸 서한에서 보카치오는 격렬한 감정을 실어 이곳이 자기가 원하는 포근한 안식처라고 묘사했으며 실제로 1361년에는 그곳에 은둔하게 됩니다. 작지만 옛날에는 귀족이나 부자들이 꽤 살던 곳이죠. 오래전 그곳에서는 좋은 풀이 자라난다고 해서 성 안토니오의 수도사 중 하나가 순진한 시골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수도사의 이름은 치폴라였는데 아마도 신심이 깊어서라기보다는 그 이름 때문에 크게 환영을 받았던 듯 합니다. 토스카나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양파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이죠. 치폴라는 이탈리아어로 양파라는 뜻입니다. 이 치폴라 수도사는 작은 체구에 피부는 발그레하고 얼굴은 늘 명랑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악동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문을 쌓은 일이 없는데도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했던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수학자로 치켜 세우는 것도 모자라 키케로나 킨틸리아우스 같은 사람으로 보았을 정도입니다.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는 로마의 웅변가이며 수학자로서 보카치오도 이들을 그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거의 대부이자 친구이며 자애로운 분이었던 겁니다. 어느 8월 늘 하던 대로 그곳에 찾아간 치폴라는 일요일 아침에 교구의 성당에 미사를 드리기 위해 주변의 마을들에서 선남 선녀들이 몰려들자 이때다 하고는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 안토니오님의 가난한 종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이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밀이나 곡식을 많거나 적게 회사해 주십니다. 지복의 성 안토니오님께서 여러분의 소와 당나귀, 돼지와 양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 이외에 매년 한 차례 약간의 회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특히 우리 수도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징수하기 위해 나의 윗분이신 수도 원장님께서 보내신 대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9번째 종소리가 울리거든 이곳 교회 앞마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늘 하던 식으로 설교를 할 것이니 여러분은 십자가에 입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거룩한 성 안토니오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하시니 내가 몸소 바다 건너 성지에서 실어온 지극히 신성하고 아름다운 성물을 여러분께 특별한 은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의 깃털 중 일부로서 천사가 나사렛의 수태고지를 하러 오셨을 때 성모 마리아의 방에 두고 가신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미사를 드리러 돌아갔습니다. 치폴라 수사가 이런 얘기를 짓거리고 있을 때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조반니 델 브라고니에라와 장난꾸러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폴라 수사의 친구인데다가 자기들도 그 수도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수도사가 성물에 대해 짓거리자 속으로 이를 비웃고는 그 깃털이라는 것으로 치폴라를 좀 골려주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치폴라 수사가 아침에 친구와 함께 성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쯤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성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치폴라 수사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하던 곳으로 보카치오 가문이 살았으며 현재는 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수사가 묵고 있던 숙소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비아조가 치폴라의 하인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조반니가 수사의 짐에서 깃털을 찾아 그것이 있으면 빼낸 뒤 그가 신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두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치폴라 수사에게는 하인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구초 발레나라 불렀고 어떤 이는 구초 임브라타라고 불렀으며 구초 포르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발레나는 고래, 임브라타는 더러운, 포르코는 돼지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편 구초 아기네티, 구초 포르첼라나, 포르첼라나 수사, 포르첼로네와 같은 이름들이 1318년에서 1335년 사이에 여러 기록에서 보카치오 가문이 살던 지역 주민들로 등장합니다. 워낙 지저분한 놈이라 리포토포조차도 지저분하게 여겼다는군요. 리포토포는 기이한 이야기를 수없이 낳은 전설적인 인물로 속담이나 격언, 인물상 따위를 논하는 여러 책에서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로 인용되었습니다. 치폴라는 친구들과 농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 하인 얘기를 곧잘 갖다가 썼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내 하인은 말일세 결점이 9가지나 된다네. 솔로몬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세네카든 그놈의 결점 중 하나만 가졌어도 그 지혜나 지식, 건전함이 망가지고도 남았을 거야. 이 세 인물은 각각 현명함, 예리한 사고, 도덕적 감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없는 이놈이
결점을 9개나 갖고 있으니 과연 어떤 놈인지 생각해보게. 그래서 그 9개의 결점이 무엇냐고 물으면 그는 노래처럼 가락을 붙여 이렇게 대답했죠. 이렇게 말하리. 게으르고 불결하고 거짓말하고 무심하고 제멋대로고 악담 잘하고 태만하고 툭하면 잊어버리고 방탕하다네. 치폴라 수사는 3가지 요속식 3박자 리듬을 구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어 원문에서는 3개씩 짝을 맞춰 어미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 말고도 다른 얼룩들도 많지만 더는 말하지 않겠네. 한 가지 배꼽 잡고 웃을 일은 그놈이 꼴에 곧 죽어도 마누라 얻어서 살림은 차리려 든다는 것이네. 기록에 따르면 구조는 1331년에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이전의 이야기라고 봐야겠습니다. 수염은 거무튀튀 치렁치렁 덥수룩한 꼴에 단테가 케르베로스를 묘사할 때 썼던 말입니다. 신곡 지옥편 12행에서 18행을 참조하세요. 스스로 엄청 미남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이 자길 한 번만 보면 여지없이 반한다고 생각을 한다지. 그러니 그냥 놔두면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여자들 뒤만 졸졸 따라다닐 거란 말일세. 하지만 내게는 아주 쓸모가 있는 놈이야. 그놈이 참견하는 바람에 아무도 나한테 비밀 얘기를 하려 들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질문을 받으면 내가 혹시 대답을 못할까봐 그놈이 지레 겁을 먹고 저 혼자 적절히 판단을 내려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잽싸게 대답을 해주니 말이야. 치폴라 수사는 이 하인을 여관에 남겨두면서 아무도 자기 물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특히 배낭을 잘 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성물이 들어있는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초 임브라타는 꾀꼬리가 초록가지에 앉는 것보다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특히 하녀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 여관의 부엌 하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비대한 몸집에 땅딸막하여 제멋대로 생겼는데 퇴비 바구니 2개를 엎어놓은 것 같은 유방 한 쌍에 바론치 가문 사람 같은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흐르는 데다 덥수룩하고 거무튀튀한 몰골이었죠. 구초는 치폴라 수사의 방문을 열어둔 채 그 물건들을 내버려 두고 마치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향해 돌진하듯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8월인데도 화덕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누타라는 그 계집에게 말을 붙이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자기는 귀족 대리인이라는 둥,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둥, 남에게 준 결코 소소하지 않은 돈을 다 빼고도 그렇다는 둥, 자기도 주인만큼이나 행동하고 말할 줄 안다는 둥 하면서 말이죠. 그가 쓰고 다니는 모자는 한눈에도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이 알투 파쇼의 가마솥에 간을 맞출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알투 파쇼의 수도원에서는 일주일에 2차례 엄청난 양의 죽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 조끼는 너덜너덜하고 누덕누덕 기웠으며 목 언저리와 겨드랑이에는 기름때 때문에 타르타르나 인도의 직물처럼 얼룩덜룩 형형색색이었습니다. 게다가 구두는 완전히 해지고 양말은 숭숭 뚫린 꼴을 하고서는 자신이 마치 차스틸리오네의 영주라도 되는 양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옷을 입혀 호강을 시켜주고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하인 생활에서 빼주고 싶다느니 큰 재산은 없어도 더 나은 행복을 바랄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겠다느니 그런 여러 얘기들을 주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으나 결국에는 다 헛수고가 되어 그의 계획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죠. 두 청년에게는 구초 포르코가 누타 주변에서 질퍽대는 게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저들의 일이 반으로 줄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치폴라 수사의 방으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활짝 열린 방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찾고자 했던 첫 번째 것, 즉 천사의 깃털이 든 배낭이 나왔습니다.
배낭을 열자 비단천으로 몇 겹이나 싼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또 그걸 풀자 앵무새의 꼬리 깃털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를 3번 반복하면서 이 글 전체에서 3박자 리듬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은 그것이 바로 수사가 체르탈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깃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거든요. 이집트에 세련된 것들은 토스카나의 소량만 보급되었고 이탈리아 전역에 엄청난 힘으로 대량 유통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디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시골 구석에 사는 주민들이 알 리 없었죠. 오히려 아직도 옛날 사람들의 거친 순박성이 이어지고 있어서 앵무새를 보기는커녕 옛날부터 도대체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청년들은 깃털을 찾아내고는 크게 기뻐하며 그걸 꺼낸 뒤에 상자를 비워두지 않으려고 마침 방 한 구석에 있던 수추로 상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다시 닫고 모든 걸 이전처럼 정리해 둔 뒤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깃털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깃털 대신 숯을 발견했을 때 치폴라 수사가 무슨 말을 할까 잔뜩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성당에 있던 소박한 선남 선녀들은 미사가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9번째 시간이 지나면 가브리엘 천사의 깃털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터라 그 얘기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한 수다쟁이가 다른 수다쟁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여 수많은 선남 선녀들이 때를 지어 성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깃털을 보리라는 기대에 들떠 그곳에서 죽치고 기다렸습니다. 치폴라 수사는 점심을 잘 먹고 낮잠을 잔 다음 9번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깃털을 보기 위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구초 임브라타에게 사람을 보내 종과 함께 배낭을 갖고 올라오라고 시켰습니다. 성물을 보여줄 때 먼저 종을 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구초는 부엌에 있다가 마지못해 누타에게서 떨어져 나와 명령받은 물건을 갖고 헐떡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물을 너무 마신 탓에 물배가 차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해서는 그 길로 치폴라 수사의 명령에 따라 성당 문 위로 올라가 종을 힘차게 울려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자 치폴라 수사는 자기 물건이 없어졌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설교를 시작하여 자기 입맛대로 이말저말 갖다 붙이면서 마구 짓거려 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의 깃털을 보여줄 단계에 이르자 잠옷 엄숙한 자세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2개의 커다란 횃불을 밝힌 다음 우선 자기 모자를 벗고는 아주 천천히 견직물을 풀어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와 그 성물을 찬미하는 말을 몇 마디 먼저 우물거린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상자가 수추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초 발레나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위는 못 된다는 걸 알았던 수사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하도록 잘 지키지 못했다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놈이 얼마나 무심하고 제멋대로이며 부주의하고 잘 까먹는 인간인지 잘 알면서도 그런 놈에게 자기 물건을 지키게 한 자신을 조용히 저주했습니다. 치폴라 수사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손을 하늘로 쳐들며 모두가 듣게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권능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상자를 닫은 뒤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아주 젊었을 때 윗분의 명을 받아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치폴라 수사는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말로 동방의 장소를 애매하게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행적에 신비감을 더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부터 하려는 거창하고 특별하며 기괴하고 식견으로 가득 찬 긴 이야기의 서두를 적절하게 장식합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방의 장소들은 피렌체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지명들이거나 그곳들을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포르첼라나는 앞서 언급한 산 파울리노 근처의 길이자 병원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구초 포르코에서 포르코는 포르첼라나 혹은 포르첼로네와 발음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비네자, 베네치아를 흘려서 발음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르고 데이 그레치는 시뇨라 광장과 산타 크로체 성당 사이의 구역들이며, 가르보는 곤도타가의 원래 이름이고 발타카는 오르산 미켈레 근처의 길입니다. 발타카와 오르산 미켈레는 멀지만 실제 있는 장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두 번째 날 일곱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알가르베 국왕, 아라비아 발닥의 도시 또는 바그다드 도시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리오네는 산타 트리니타에서 카라이아로 가는 길이고, 사르데냐는 산 프레디아노 외곽의 해변이며, 산 조르조는 도가나 근처의 지역입니다. 치폴라 수사는 먼 동방의 지역들을 피렌체 내부의 지명들과 연결하면서 내부와 외부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포르첼라나 가문의 특권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엄명을 받고서 말입니다. 포르첼라나 가문은 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사업을 수행한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르첼라나라는 이름이 발음으로 보아 구초 포르코를 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은 인정받을 만한 가치는 전혀 없지만 우리에게나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길을 떠났습니다. 비네자를 떠나서 보르고데이 그레치를 향해 나아갔고, 거기에 가르보 왕국으로 말을 몰아 발타카를 통과해서 바리오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갈증에 시달리며 얼마를 더 간 후에 사르데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방문한 지역들을 모두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성 조르조 해협을 지나서 투루피아와 부피아로 가니 여러 민족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도착한 멘초냐 땅에서는 우리 형제들과 다른 교단 수사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투루피아는 사기라는 뜻으로 사기꾼의 나라를 가리키고, 부피아는 허풍이라는 뜻으로 허풍쟁이의 나라를 가리키며, 멘초냐는 허위라는 뜻으로 거짓말장애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치폴라 수사는 자기가 방문한 지역들과 그에 대한 자기 이야기가 사기이고 허풍이며 허위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진술과 수사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디오네오 역시 다른 9명에 비해 뛰어난 달변가로서 달변가를 자기 얘기에 등장시킴으로써 눌변보다는 달변을 묘사하는데 훨씬 탁월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3의 차원에 물러앉아 그 모든 달변들을 조직하는 보카치오야말로 가장 탁월한 달변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고로움을 피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갔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 쫓아다녔으며, 그 나라에서는 인각 없는 동전들 말고는 다른 동전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테는 성 안토니오 수사들의 조잡한 신비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테가 그들의 가식적인 긍휼과 자선을 진지하게 비판한 데에 비해 보카치오는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무절제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루치 땅으로 갔는데 거기는 남자든 여자든 남학신을 신고 산을 타며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를 만들더군요. 조금 더 가니 막대기에 빵을 꿰어들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남학신을 신는다든지 소시지를 만든다든지 막대기에 빵을 꿰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표현에는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바스크 산악지대로 들어서니 물이 모두 산기슭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가지 않아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인도의 파스티나카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스파스티나카는 어원상 단맛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여기서는 인도와 동격으로서 아마도 동양의 향미료와 과자를 암시하기 위해 사용된 듯하나 그저 허풍으로 지어낸 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내가 걸친 수도복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곳에서 나는 낫이며 돛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나라에서 만난 대상으로서 호두를 깨서 잘게 자른 껍질을 파는 마소델 사지오가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해 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찾으려고 한 것을 찾지 못했고 인도에서부터는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뒤로 방향을 바꿔 여름에는 차가운 빵을 4데나로에 팔고 따뜻한 빵은 공짜로 주는 성지들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훌륭한 대사교인 존경스러운 신부님 노미 블라스메테 세보비아체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름은 장황한 발음도 그렇고 뜻도 우스꽝스럽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원컨대 날 헐뜯지 마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내가 늘 입고 있던 거룩한 안토니오님의 수도복에 경의를 표하고 당신께서 몸소 간직하고 계시던 성의들을 내가 봐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전부 세어보려고 들면 한참을 세어도 시작도 못할 정도더군요. 그러나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교님께서는 먼저 제게 지극히 완전하고 처음처럼 견고한 성령의 손가락을 보여주셨고 다음으로 성 프란치스코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세라핌의 깃털다발, 게루비니의 손톱 한쪽. 세라핌은 기독교 구품 천사 중 최상급 성사이며 깃털다발은 여성의 성기와 음모를 가리키는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게루비니의 손톱 한쪽. 2등급의 천사로서 지혜의 천사입니다. 전통 회화에 날개를 단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창문을 좋아하는 베르붐의 갈비뼈 한 조각과 산타페 카톨리카의 옷 한 벌. 베르붐, 산타페 카톨리카 등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조잡하게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창문을 좋아하는 베르붐의 갈비뼈 한 조각과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나타난 별빛을 잠깐 보여주셨으며 성 미켈레가 악마와 싸울 당시에 흘린 땀을 담은 작은 병과 성 나사로의 죽음의 턱뼈.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성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턱뼈에서 죽음은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죽음과 부활에 속한 육체의 속물로서의 턱뼈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는 그 진의와 관계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어 섬기는 효과를 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오래도록 찾아다니셨다는 속어로 쓰인 모렐로 산의 비탈들과 카프레초의 몇몇 장면들을 마음껏 복사하시도록 해드렸습니다. 모렐로 산은 피렌체 북쪽에 있는 산이고 카프레초는 지어낸 단어로서 남색을 암시합니다. 모렐로 산의 비탈들과 카르페초 둘 다 책 제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성물들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 크로체의 치아 중 하나를 선물해 주셨고 솔로몬의 신전 종소리를 담은 작은 병이라든가 요전에 말씀드린 가브리엘 천사의 깃털, 성 게라르도 다 빌라마냐의 남학신 한 짝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피렌체의 게라르도 디 본시에게 선물했는데 그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화형을 당해 순교한 지복의 성자 로렌초의 육신이 타고 남은 숯을 내게 주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니고 다녔고 지금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교께서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고
대사교님에게 받은 편지에서도 확실한 것들이라고 하시니 그것들을 보여주는 허가증을 내리신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기가 꺼림직해서 항상 내가 직접 지니고 다닙니다. 사실로 말씀드리자면 가브리엘 천사의 깃털은 상하지 않도록 작은 상자에 넣어 갖고 다니며 성 로렌초가 타면서 남은 숯은 다른 상자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그 둘이 비슷해서 서로 바뀌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컨대 깃털이 든 상자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숯이 든 상자를 들고 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었다고 확신하지요. 하느님께서 이틀 뒤 이곳에서 성 로렌초 축제가 열린다는 걸 바로 이 순간에 내게 상기시켜 주시느라 몸소 내 손에 숯상자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성 로렌초 축제는 8월 8일에 열립니다. 치폴라 수사가 즉석에서 지어낸 이 성물은 중세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남유럽에서 대단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 로렌초가 화형당하고 이틀 뒤인 8월 10일에 땅 밑에서 파낸 숯에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 로렌초가 타고 남은 숯을 내가 여러분께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에 성 로렌초가 지닌 신앙심을 불타오르게 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원했던 깃털이 아니라 거룩하기 그지없는 육체의 체액으로 꺼진 이 축복받은 숯을 내게 건네주신 데에는 그런 높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아들들이여, 이제 모자를 벗고 이리 나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수추로 십자가의 형상을 새기는 자는 누구라도 1년 내내 불을 느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한다는 걸 기억하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나는 우선 바라는 바입니다. 치폴라 수사는 자신의 긴 이야기를 애매하고 장황하게 꼬인 문장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신비감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그는 성 로렌초의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서 상자를 열고 숯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둔한 대중들은 경탄에 찬 눈으로 경건하게 그걸 바라보았고 물밀듯이 밀려와 치폴라 수사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수추로 십자가를 그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부금을 내면서 말입니다. 치폴라 수사는 숯을 손에 들고 사람들의 하얀 셔츠와 조끼, 부인들의 베일에 알아볼 수 있게끔 큼지막한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그려도 숯은 줄어들지 않고 상자 속에서 다시 생겨난다고 그 자신도 수도 없이 경험한 바라고 확신시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폴라 수사는 체르날도 사람들을 몽땅 십자군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깃털을 훔쳐서 그를 조롱하려 했던 자들을 오히려 임기응변의 감각으로 조롱해 주었습니다. 두 청년도 수사가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수사가 새로운 대응책을 들고 나오는 품이며 먼 데서부터 이야기를 끌고 오는 솜씨와 그 언사의 허리가 끊어질 만큼 많이 웃었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자 수사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이 벌인 지상 최대의 쇼를 밝히고서 그 자리에서 깃털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날개는 그 수치 올린 값어치 이상으로 다음 해에 돈을 벌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6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